직장이라는 공간은 묘한 곳이다. 그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역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상사의 눈치를 읽고 동료의 말에 상처를 받고 후배의 태도에 실망하면서 하루 종일 감정을 누르고 또 누른다. 그렇게 눌린 것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목 끝까지 차오를 때 사람은 폭발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무너진다. 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 한 번은 회의실에서 상사가 던진 말 한마디에 손이 떨렸다. 굉장히 심한 말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가슴 어딘가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열기가 목까지 올라오면서 말문이 막혔다. 눈이 뜨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 칸막이 안에 서 있었다. 거기서 참았다. 그냥 이빨을 물고 참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오래 생각했다. 왜 그 말에 그렇게 무너졌을까? 왜 그토록 사소한 순간에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까? 나중에 알았다. 그날의 그 말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다. 이미 컵이 넘치기 직전이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채워져 온 것들이 있었다. 인정받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 억울하게 질책받았던 기억들,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던 순간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무력감. 그것들이 쌓이고 또 쌓여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들이 쌓이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저 참았다. 괜찮다고 했다. 나중에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되뇌며 감정의 뚜껑을 꽉 눌러 잠가두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눌린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억누른 감정은 결국 다른 곳에서 흘러나온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과도하게 예민해지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만성이 되거나 그냥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무감각 속으로 서서히 빠져든다. 그것이 번아웃이다. 번아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번아웃은 오랫동안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그만해, 쉬어. 이건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목소리를 계속 묵살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는 이유로. 그 묵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면은 점점 더 소진되어 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폭발하기 직전의 그 순간, 즉 손이 떨리고 눈이 뜨거워지고 숨이 막히는 그 찰나에 아주 짧은 고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감각이 극도로 또렷해지는 순간이다. 시간이 잠시 늘어나는 것 같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아주 특별한 찰나. 불교 수행에서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한다. 바로 이 순간이 수행의 문이기 때문이다. 분노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감정이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 틈새. 그 틈새가 얼마나 좁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틈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틈새를 의식하는 순간
나는 감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아주 조금 이동할 수 있다. 나는 그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사실 그것을 경험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지금 손이 떨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렸다. 눈이 뜨거워졌을 때 눈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알아차림이 나를 구했다. 회의실에서 폭발하지 않고 화장실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찰나의 고요 속에서 내가 아주 잠깐이나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다. 화장실을 나왔을 때 감정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고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그 찰나의 경험이 내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놓았다. 감정과 나 사이에 틈새가 있다. 그 틈새가 아주 좁더라도 그곳에서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거창한 수행의 시작이 아니다. 어떤 깨달음의 시작도 아니다.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외면하지 않기로 한 아주 작은 결심.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내 안의 문을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어놓기로 한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번아웃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사실 오랜 침묵 끝에 내 안에서 보내는 가장 큰 소리의 신호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내면 가장 깊은 곳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폭발하기 직전의 그 찰나, 그 좁고 뜨거운 틈새 안에 사실은 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고요가 숨어 있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하루가 어제의 하루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참는 것을 미덕이라 배웠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울지 마라. 티내지 마라. 꾹 참아라. 그 말들이 오랫동안 나를 키웠다. 그래서 나는 참는 것이 곧 강한 것이라고 믿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여겼다. 직장에 들어와서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부당한 말을 들어도 삼켰고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눌렀다. 그것이 프로다운 태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졌다. 사무실 문 앞에 서면 발이 무거워졌다. 회의 시간에 상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깨가 굳었다. 나는 그것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주말에 푹 자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또 참았다. 그러나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해온 이 참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참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가? 불교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인욕이라는 말을 만났다. 육바라밀 중 하나인 이 덕목을 나는 처음에 단순히 참음으로 이해했다. 그래, 불교도 참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해오던 것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인욕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이 내가 해온 참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해온 참음은 감정을 밀어넣는 것이었다.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고 없는 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욕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내면의 힘이다. 이 차이가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다. 감정을 보면서도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화가 나는데 화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는 한동안 그것이 그냥 더 고차원적인 참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경험을 했다. 회의 도중 상사가 내 보고서를 두고 날 선말을 했다. 평소 같으면 즉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알아챔이 아주 짧은 거리를 만들어냈다. 화라는 불길과 나 사이에 손가락 하나 너비만한 공간이 생겨난 것이다. 그 공간 안에서 나는 생각할 수 있었다. 저 말이 나를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반응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인욕이었다.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화는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 화가 나를 삼켜버리지 않았다. 나는 화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화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다. 그 두 자리를 동시에 의식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억지로 참는 것과 진짜 인욕의 차이였다. 억지로 참는 것은 감정을 부정한다. 이 감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느껴서는 안 된다.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명령한다. 그 명령 속에는 이미 폭력이 들어있다. 내 감정에 대한 폭력? 오랫동안 그 폭력을 나 자신에게 가해온 것이다. 진짜 인욕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완전히 허용한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화가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상처가 되기 전에 한 호흡을 넣는다. 그 한 호흡이 인욕이다.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런데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가. 억지로 참아온 세월 동안 나는 감정을 쌓아왔다. 눌러도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들이 차곡차곡 내 안 어딘가에 쌓였다. 그것이 어느 날 번아웃이 되었고, 어느 날은 이유 없는 분노가 되었고, 어느 날은 그냥 모든 것이 싫어지는 무기력이 되었다. 그러나 인욕을 연습하는 동안 감정은 쌓이지 않았다. 흘러갔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감정은 본래 흘러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았다. 막지 않으면 흘러간다. 억지로 참아서 막아놓으니 썩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어떤 날은 화에 완전히 휩쓸린다. 한 발자국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발자국을 옮기지 못하는 날이 훨씬 많다. 그래도 괜찮다. 수행이란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화에 휩쓸렸다면 내일 그 화를 조금 더 일찍 알아채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억지로 참는 것은 나를 소진시킨다. 그러나 인욕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억지로 참는 것은 감정을 쌓지만 인욕은 감정을 흘러가게 한다. 억지로 참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터지지만 인욕은 터지기 전에 조용히 숨을 쉰다. 그 숨 하나가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든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완전한 평화를 얻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감정에 끌려가면서도 끌려가는 줄 아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은 언제나 억지로 참는 것을 멈추고 진짜 인욕을 시작하는 그 한 호흡의 순간이다. 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다. 나는 오랫동안 화를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저 상황이 저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화가 난다. 화의 원인은 언제나 바깥에 있었다. 그래서 바깥이 바뀌어야 내 화도 사라진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오랫동안 지치게 만들었다. 바깥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상사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었고, 직장의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고, 불합리한 상황은 반복되었다. 그러니 화도 반복되었다. 바깥을 바꾸려 할수록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만 커졌고, 그 무력감이 다시 화가 되었다. 악순환이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화를 삼독 중 하나인 진으로 부른다. 탐욕의 탐, 분노의 진, 어리석음의 치.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근본 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진, 즉 분노는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타오르는 독이다. 불처럼 번지고 불처럼 주변을 태우고 결국 자기 자신도 태운다. 그런데 불교가 흥미로운 것은 그 불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씨는 내 안에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 상황이 분명히 부당한데 왜 내 안에 불씨가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닌가? 나는 한동안 그렇게 저항했다. 그러다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불씨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다. 상대가 옳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덜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안의 불씨, 즉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 인정받고 싶었던 것, 잃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날 때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것인가?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인정받고 싶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주기를 원했다. 그 욕구들이 좌절되었을 때 화가 일어났다. 화의 표면 아래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있었고, 그 자존심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깊은 욕구가 있었다. 화는 그 욕구가 좌절되었다는 신호였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화는 더 이상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었다. 화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내가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난다. 내가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에 분노한다. 내가 성실함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이 폄훼당했을 때 뜨거워진다. 화는 나의 가치관의 지도였다. 그런데 동시에 그 지도 안에 집착이 숨어 있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공정해야 한다는 집착, 내 성실함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불교는 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한다.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욕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분노. 거기에 집착이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반드시 인정받아야만 괜찮다는 마음은 집착이다. 공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다. 그러나 세상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는 강요는 집착이다. 그 집착이 좌절될 때마다 불씨가 타오른다. 나는 그 불씨를 바깥에서 찾고 있었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탓했다. 상사를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시대를 탓했다. 그 탓함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탓함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바깥을 향한 시선이 내 안의 불씨를 더 크게 키울 뿐이었다. 시선을 안으로 돌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불편했다.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자기 자책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자책이 아니었다. 자책은 내가 나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원함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가를 조용히 살피는 일이었다. 그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였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무엇이 좌절된 것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운 것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들이 화의 표면 아래로 데려다 주었다. 표면 아래에는 언제나 더 부드러운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 슬픔, 외로움, 억울함. 화는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 입고 있는 갑옷이었다. 갑옷을 벗기면 그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오래 가만히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갑옷 뒤에 숨어 있던 그 사람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비난하지 않고 달래려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었다. 화의 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화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일어난다. 다만 이제는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님을 안다. 화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 불씨가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길이 조금 작아진다. 바깥을 바꾸려는 싸움을 잠시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는 일을 시작했을 때 오히려 바깥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상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던지는 말이 예전처럼 깊이 꽂히지 않았다. 불씨를 키울 연료가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화는 내 적이 아니다. 화는 내 안에 무언가가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될 때 나는 비로소 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다. 불구경한다는 말이 있다. 강 건너 불구경.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팔짱 끼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태도. 우리는 보통 그 말을 무책임하고 냉담한 자세를 가리킬 때 쓴다. 그러니 처음 관조라는 개념을 만났을 때 나는 그것이 그런 종류의 거리두기라고 오해했다. 감정에서 멀어지는 것, 차갑게 분리되는 것,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 그러나 관조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관조는 강 건너에서 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불길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타오르지 않는 자리를 찾는 일이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뜨거움을 느끼면서도 그 뜨거움에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지를 나는 오래 생각했다. 직장에서 갈등이 터질 때 나는 언제나 그 상황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상사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 전체를 물들였다. 회의실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이 저녁 식탁까지 따라왔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나는 상황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상황 안에 있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이것이 빠져들기다. 상황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상태. 관조는 그 빠져들면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발자국이 거리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 핵심이다. 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때로 목격자의 자리라고 부른다. 경험하는 나와 그 경험을 바라보는 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화가 나는 나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화가 나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는 상태. 이 두 자리를 동시에 의식할 수 있을 때 감정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머릿속 개념으로만 존재했다. 실제로 해보려 하면 잘 되지 않았다. 화가 나는 순간에 어떻게 그 화를 동시에 바라본다는 것인가? 파도에 쓸리면서 어떻게 파도를 관찰한다는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연습이 쌓이면서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관조는 거창한 명상 수련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도 연습할 수 있었다. 가령 회의 중에 상사의 말에 반응하기 전 딱 한 번 숨을 쉬는 것. 그 숨 안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아주 잠깐 물어보는 것. 그 물음 자체가 이미 관조의 시작이었다. 물음을 던지는 순간 나는 감정의 안과 밖에 동시에 있게 된다. 화가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 인식이 생겨나는 순간 화는 여전히 있지만 화가 전부가 아니게 된다. 화를 보고 있는 내가 화보다 조금 더 커진다. 이것이 아주 미세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화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는 선택이 없다. 화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고 나중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화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순간 선택이 생긴다. 이 말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지금 반응해야 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그 선택의 공간이 관조가 만들어내는 자유다. 나는 그 자유를 처음 경험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한다. 몹시 불쾌한 상황이었다. 후배 직원이 내가 공들인 작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절하 하는 말을 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예전의 나라면 즉각 날 선말로 반응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뜨거워지는 가슴을 느끼면서 동시에 지금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다. 그 인식이 생긴 순간 나는 잠시 멈출 수 있었다. 말을 삼킨 것이 아니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잠시 이 상황을 좀 더 넓게 보는 눈이 생겼다. 이 후배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말이 정말 나를 겨냥한 것인가? 내가 지금 반응한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순간 안에 펼쳐졌다.
나는 그날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바꿨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분명히 무언가를 뱉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분명히 관계를 상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나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물러섬이 나를 지켰다. 관조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나 관조는 오히려 더 정확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감정에 휩쓸린 반응이 아니라 상황을 넓게 본 뒤의 선택. 그 선택이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적절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반야는 사실 이것과 가깝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감정에 물들지 않고 그렇다고 감정을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바라봄이 지혜다. 그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습으로 길러진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습관을 쌓는 것이다. 그 습관이 쌓이면 직장의 갈등이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하게 된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려움 안에서 여전히 나로 있을 수 있다. 불길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타오르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다. 감정의 파도가 덮쳐올 때, 이제는 그 파도가 나를 완전히 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어딘가에 발 디딜 곳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하다. 관조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다. 숨 한 번, 눈 한 번, 시선 한 번.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내 마음의 집을 조금씩 넓혀간다. 그리고 집이 넓어질수록 감정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그것이 집을 가득 채우지는 못한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말은 칼처럼 꽂힌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상사의 말이 날아올 때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 말 안에는 위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확인시키는 힘이 있다. 그 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날을 작아졌던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나는 속으로 수백 번 항변했다. 감정적인 질책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속에서 수천 번 맞섰다. 그러나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언제나 네, 알겠습니다였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존심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싶다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그것이 밟히는 느낌이었다. 그 느낌을 오랫동안 외면했다. 직장 생활이 다 이런 것이지, 위계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설득은 오래가지 않았다. 밟히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이 쌓이면서 언젠가부터 아침마다 출근이 두려워졌다. 격이라는 말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격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흔히 격을 지위나 위계와 연결시켜 생각한다. 직급이 높을수록 격이 있고 권력이 클수록 격이 있다고. 그러나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직급과 상관없이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격은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격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성이라는 말로 이야기한다.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청정한 본질. 그것은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훼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사가 아무리 날 선말을 해도 그 말이 나의 자성에 닿을 수는 없다. 다만 내가 그 말에 흔들릴 때 내 스스로가 자성을 잠시 잊어버릴 뿐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자성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 순간 상사의 말이 칼처럼 꽂히는 현실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철학적 위로는 충분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이 필요했다. 그런데 천천히 알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린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격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뿌리가 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뿌리를 깊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내 중심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직장에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상사의 인정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한 신뢰인가? 높은 평가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인가? 그 중심이 분명할수록 외부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있는 폭이 작아진다. 상사의 횡포 앞에서 격을 지키는 것은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이 아니다. 맞받아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조용한 일이다. 상대의 말을 듣되 그 말이 나의 중심까지 닿게 허용하지 않는 것. 화살이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화살이 꽂힐 자리를 마음에서 없애버리는 것. 어떻게 그 자리를 없앨 수 있는가? 자리는 집착이 만든다.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말이 꽂힌다. 반드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을 때 불공정한 상황이 깊이 파고든다.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화살이 꽂힐 자리가 줄어든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체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체념이 아니다. 체념은 포기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다. 반드시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저 사람의 평가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미 화살이 꽂힐 자리를 없앤다. 실제로 이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 상사의 말이 예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같은 말인데 덜 아팠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불쾌했고 여전히 억울했다. 그러나 그 불쾌함과 억울함이 나를 완전히 삼키지 않았다. 나는 그 감정들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았다. 저 사람의 말이 나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격을 지키는 것이었다.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내면의 자리. 상대가 아무리 흔들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그 뿌리는 지위나 직급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랜 자기 이해와 수행이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설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준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상대의 말도 그와 같다. 내가 받지 않으면 돌아간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 뿌리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허용하지 않음이 격이다. 나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화살이 깊이 꽂힌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것은 꽂힌 화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 지금 나는 상처를 받았구나. 아,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집착을 건드렸구나. 그 인식이 있는 한 나는 상처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다. 격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잠시 잊어버릴 뿐이다. 그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이미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다. 그 자리는 언제나 거기 있다. 상사의 말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 자리는 건드릴 수 없다. 오늘도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위에서 오는 상처와 아래에서 오는 상처는 결이 다르다. 위에서 오는 상처는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오는 상처는 다르다. 그것은 허탈하다. 배신감이라는 말이 가장 가깝지만 그 배신감 안에는 허탈함과 자책이 함께 섞여 있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내가 너무 믿은 것인가? 내가 어리석었던 것인가? 나는 한때 후배 한 명을 많이 아꼈다. 재능이 있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시간을 쏟았다. 내가 아는 것을 나눴고 어려운 순간마다 곁에 있었고 때로는 위에서 오는 압박을 대신 받아내기도 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배가 후배에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후배가 내 등 뒤에서 나를 평가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말의 내용보다 그것을 말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에게 쏟은 시간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감수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 무의미함이 가장 힘들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그러나 허탈함은 더 오래 남는다. 허탈함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무언가를 다시 믿고 싶은 마음,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고 싶은 마음을 오랫동안 움츠러들게 만든다. 나는 그 허탈함 안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 후배에게 실망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후배에 대해 가졌던 기대에 실망한 것인가? 그 질문이 무언가를 건드렸다.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후배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랐던 것인가? 내가 쏟은 만큼 나를 신뢰해 주기를 바랐다. 내가 보여준 것들을 고맙게 여겨주기를 바랐다. 내 방식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랐다. 그 바람들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조금 놀랐다. 기대가 컸다. 아끼는 마음이 컸던 만큼 기대도 컸다. 그리고 그 기대가 컸던 만큼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도 컸다. 실망의 크기는 언제나 기대의 크기에 비례한다. 불교에서는 기대를 집착의 한 형태로 본다. 상대가 이렇게 되어 주기를, 이렇게 행동해 주기를,
이렇게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안에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정시키려는 욕구가 있다. 상대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나는 그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붙잡아 두려 했던 것이다. 그것이 집착이다. 아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시간을 쏟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아낌과 쏟음이 상대에 대한 특정한 기대와 묶여 있을 때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조건부 마음이 된다. 이만큼 내가 해주었으니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생긴다. 그 계약이 깨졌을 때 배신감이 온다. 그러나 그 계약을 맺은 것은 나였다. 상대는 그 계약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알지 못한다. 나는 혼자 기대를 쌓고 혼자 계약을 맺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혼자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이 상대의 잘못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내 등 뒤에서 나를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느끼는 배신감의 무게가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내 괴로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나를 배신한 것은 저 사람이다. 그러나 나를 이토록 오래 괴롭히는 것은 내 기대의 잔해다. 그 잔해를 치우는 일이 필요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차갑게 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 그 봄이 기대라는 필터를 걷어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필터 없이 사람을 본다는 것은 더 냉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따뜻할 수 있다. 기대라는 필터가 있을 때 나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대의 이미지를 보고 있었다. 필터를 걷으면 비로소 실제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의 한계도 그 사람의 가능성도 함께. 후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나는 그 일이 있은 뒤에도 그를 대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단지 기대를 내려놓았다. 그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내가 해준 것에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그것을 내려놓자 그와의 관계가 오히려 조금 더 가벼워졌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되 그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의 보시와 가깝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준 것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베풀미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실망한다. 그러나 적어도 그 기대가 집착이라는 것을, 그 집착이 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아는 것과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다. 배신감이라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기대의 좌절이었다는 것을 알 때 그 감정을 상대에게 온전히 돌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상대에게 돌리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다. 위에서 오는 상처와 아래에서 오는 상처, 둘 다 결국 내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다.
위에서는 인정받고 싶다는 것을, 아래에서는 기대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 그 붙잡음을 조금씩 느슨하게 할 때 상처는 줄어들지 않더라도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실망은 삶의 일부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그것이 그냥 삶의 본래 모습이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이유로 행동한다. 그 모든 것이 내 기대와 일치하기를 바라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직장이라는 공간이 조금씩 덜 전쟁터처럼 느껴진다. 위아래에서 오는 상처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그 상처들 속에서도 여전히 나로 있을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멈춰버렸다. 넥타이를 매다가 혹은 가방을 들다가 아니면 그냥 현관문 앞에 서다가 정확히 어느 순간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순간 온몸이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다. 그 느낌이 처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온 것이 그날 아침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다. 그만두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고, 해방감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깊은 피로가 있었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과 그만두어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동시에 존재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둘 중 하나였다. 참아라. 다들 이렇게 산다. 지금 그만두면 후회한다. 아니면 반대로 더러워서 못 해먹겠으면 나와라. 자존심을 지켜라. 그런 데서 계속 있으면 뭐가 되겠느냐. 양쪽 다 나름의 진심이었겠지만 어느 쪽도 내 마음의 진짜 자리에 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참느냐 떠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불교의 역사 안에서 떠남은 언제나 중요한 주제였다. 붓다 자신이 왕궁을 떠났다. 안락함을 떠났고 지위를 떠났고 가족을 떠났다. 그 떠남이 도망이었는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을 향한 방향 전환이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교는 도피를 경계한다. 장소를 바꾼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직장을 옮긴다고 해서 내 안의 패턴이 달라지지 않는다. 분노와 상처를 안고 떠난다면 새로운 자리에서도 같은 분노와 상처를 만나게 된다. 문제가 저 사람에게 있다고 믿고 떠나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저 사람을 만난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떠남과 도피적 도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동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도망은 저것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다. 저 상사가 싫고, 저 환경이 싫고, 저 상황이 싫어서 그 싫음이 출발점일 때 떠남은 도망이다.
도망은 밀어내는 힘으로 움직인다.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려는 힘. 그러나 지혜로운 떠남은 당기는 힘으로 움직인다. 저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떠남이다. 물론 이 둘이 언제나 깔끔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 동기는 언제나 복합적이다. 저것이 싫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기도 하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 들여다봄을 위해 잠시 멈추었다. 지금 내가 그만두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느낌 때문인가? 분노가 식은 뒤에도 여전히 같은 결론이 남는가? 아니면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냥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은가? 그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분노가 들끓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언제나 분노의 결정이다. 그 결정이 내 진짜 목소리인지 분노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하려면 먼저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당장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질문을 안고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다. 걸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다. 나는 그 직장이 싫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직장에서의 나의 방식이 지쳐 있었다. 참고 또 참고 누르고 또 누르는 방식. 감정을 외면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버티는 방식. 그 방식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였다. 그것을 알았을 때 질문이 바뀌었다. 그만두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로. 이 자리에 있되 다른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가로. 그 방식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아직 떠날 때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방식을 바꾸어도 도저히 이 자리에서 나로 있을 수 없다면 그때의 떠남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떠남과 머물문 외부의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한다. 내가 지금 분노에서 움직이는가, 명료함에서 움직이는가, 내가 지금 도망가려는 것인가, 나아가려는 것인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다. 붓다는 왕궁을 떠났지만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이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을 찾음으로써 모든 것과 더 온전하게 연결되었다. 진짜 떠남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방향,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귀환이 때로는 물리적 장소의 이동을 동반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이 분노가 아닌 명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용기 있는 걸음이다. 나는 그날 아침 현관문 앞에서 멈추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가끔 떠올린다. 그 멈춤이 도망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의 시작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랐다. 지금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그 멈춤이 나에게 처음으로 정직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는 것은 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그 질문들이 있는 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 선택이다. 그리고 내 선택으로 내딛는 한 걸음은 두려움에 쫓겨 달아나는 100걸음보다 훨씬 더 멀리 나를 데려다 준다. 말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특히 그렇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메신저 창에서 끊임없이 말이 오간다. 보고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항변한다. 그 말들의 홍수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더 잘 말하는 법을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말에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대 방향의 질문이 생겼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 더 강한 것이 아닐까?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침묵은 패배처럼 느껴진다.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이 찾아오면 서둘러 무언가로 채우려 한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무언가를 뱉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나는 그 충동에 수없이 졌다.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더했다. 그 한마디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후배에게 실망했을 때 굳이 내 실망을 말로 표현했다. 그 말이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다. 말하고 나서 후회했고 후회하면서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왜 그랬을까? 감정이 말을 앞서갔기 때문이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나온 말은 언제나 감정의 말이다. 그리고 감정의 말은 대부분 관계를 치료하지 않고 상처를 낸다. 내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지, 상대를 제압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뜨거운 것을 어딘가로 내보내고 싶었던 것인지, 그 말들의 진짜 동기를 나는 솔직히 알지 못했다. 부처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 사람은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라고 답했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대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매우 고차원적인 경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이 대단한 것은 욕설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화가 났을 수도 있다. 불쾌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즉각적인 말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에너지를 내면에서 전환시켰다. 그리고 그 전환된 에너지가 오히려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말로 나왔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침묵은 내면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뜨거운 감정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잠시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그 머무름 안에서 감정이 조금 식고 상황이 조금 더 넓게 보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그 과정이 침묵 안에서 일어난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들이 있다. 표정이 있다. 자세가 있다. 눈빛이 있다. 그리고 존재의 무게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지위나 직급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무게감이라고 부른다. 무게감은 말의 양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무게감이 생긴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감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조심하게 된다. 직장에서 가장 큰 힘은 큰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오랫동안 관찰한 것은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감정이 아닌 명료함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말이 오래 기억되었다. 많은 말이 흘러가는 동안 적은 말이 남았다. 침묵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상사의 부당한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 멈춤이 약해 보일 것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였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든다. 반응이 없으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어디에 닿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 불확실함이 상대를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물론 침묵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회피다. 두려움 때문에 말을 삼키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억압이다. 진짜 침묵은 할 말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말이 필요한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이 침묵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내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나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정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나는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침묵 안에서 나는 나를 지킨다. 말을 삼켜서가 아니다. 뜨거운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말이 되기 전에 잠시 내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그 머무름 안에서 감정은 조금 다른 형태로 변환된다. 날선 반응이 아니라 조용한 단단함으로 그 단단함이 말보다 더 멀리 전해진다. 표정으로, 눈빛으로, 자세로,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방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나로 있다는 것을. 그것이 침묵의 언어다. 말이 상처를 낼 때 침묵이 나를 지킨다. 말이 관계를 악화시킬 때 침묵이 공간을 만든다. 말이 감정을 증폭시킬 때 침묵이 감정을 식힌다. 그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힘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말과 침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기는 어렵다. 위계가 있고 규칙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 자유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하루의 색깔을 결정한다. 오늘도 나는 그 선택을 연습한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그 경계를 감정이 아닌 명료함으로 긋는 것. 아직 매번 성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연습이 쌓일수록 나는 조금씩 더 나의 언어의 주인이 되어간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나로 있다는 사실이다.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가장 깊은 자리는 건드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 침묵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진다. 바닥이라는 것이 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고 억지로 일어나 출근해도 아무것도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쉬어지지 않는 상태. 몸은 소파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도 없는 상태.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좋게 느껴지지 않고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무겁고 회색 비친 날들. 그것이 번아웃이었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어딘가 나약한 것처럼 느껴졌다. 다들 힘들게 사는데 나만 유난을 떠는 것 아닌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주말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밀어붙였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연휴가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그제야 나는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번아웃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충분히 버티지 못했다는 것, 내가 남들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번아웃이라는 단어 안에 패배감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고의 인식을 수행의 시작으로 본다.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성제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진리다.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시작이다.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지금 여기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 번아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 나는 소진되어 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계속할 수 없다. 지금 나는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 그 인정이 패배가 아니라 수행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을 때 번아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번아웃은 내가 잘못한 결과가 아니었다. 번아웃은 오랫동안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였다. 몸이 피곤하다고 했을 때 듣지 않았다. 마음이 지쳤다고 했을 때 무시했다. 이 방식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가 왔을 때 외면했다. 그 외면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번아웃은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가장 큰 소리의 신호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무언가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그 신호를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외면할 수가 없었다. 몸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 그 강제적인 멈춤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쉰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짜 쉼은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랫동안 바깥을 향해 달려왔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남들의 평가, 회사의 기준, 직급과 성과라는 잣대에서 잠시 벗어나 그냥 나로 있는 것. 그 나로 있는 시간 안에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 떠올랐다.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들, 내가 원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마음. 그것들이 번아웃의 깊은 바닥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지워진 것이 아니라 덮여 있었다. 오랜 피로와 상처와 체념 아래에 덮여 있었다. 번아웃은 그 덮개를 걷어내는 과정이었다. 물론 그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덮개 아래에서 나온 것들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두려움이 있었고, 직면하기 싫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고, 인정하기 어려웠던 한계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짜 회복이 없었다. 표면만 회복하는 것, 즉, 몸만 쉬게 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짜 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시 배터리를 충전한 뒤 다시 같은 속도로 소진시키는 것이었다. 진짜 회복은 소진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왜 이렇게 소진되었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지치게 만들었는가? 그 물음이 회복의 진짜 시작이었다. 불교에서 고를 인식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괴로움을 보는 것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다. 괴로움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보기 위해서다. 번아웃이라는 괴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결정을 대신 내리고 있었는지, 내 본래의 리듬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변화가 가능해진다. 번아웃 이전의 나와 번아웃 이후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이전의 나는 바깥을 보며 달렸다. 이후의 나는 안을 보며 걷기 시작했다. 달리는 것에서 걷는 것으로의 전환. 그것이 느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멀리 가는 길이었다. 전환점이라는 말이 있다. 방향이 바뀌는 지점. 올라가던 것이 내려가거나 내려가던 것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가던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지점. 번아웃은 그 전환점이었다. 끝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지점. 끝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전환점인 경우가 많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사실은 다른 길이 시작되는 자리인 경우가 많다. 완전히 소진되어 멈추었을 때 비로소 지금껏 달려온 길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돌아봄 안에서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번아웃이 내게 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멈춤을 주었다. 강제적인 멈춤이었지만 어쩌면 그 강제성이 필요했다. 스스로는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달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번아웃이 대신 멈추어 주었다. 그 멈춤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숨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내 안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소리들이 번아웃의 고요한 바닥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그것이 전환이었다. 번아웃은 실패가 아니었다.
번아웃은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들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일어선 것이었다. 그것들이 나를 강제로 세운 것이었다. 그리고 세워진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볼 수 있었다. 소진은 끝이 아니다. 소진은 재충전의 조건이다. 완전히 비워져야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오래된 방식이 완전히 고갈되어야 새로운 방식이 들어설 공간이 생긴다. 번아웃이 만들어낸 그 텅 빈 자리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비옥한 토양이었다. 오늘 번아웃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싶다. 그 자리는 방향이 바뀌는 곳이다. 그 바닥이 새로운 출발의 지면이다.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길은 이전보다 느릴 수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나답고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린 길이다. 번아웃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추었을 때 비로소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라는 것. 그 목소리를 이제는 듣기로 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깊은 산사라든가 고요한 명상센터라든가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어떤 공간. 그런 곳에 가야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런 곳에서만 진짜 수행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수행과 가장 거리가 먼 곳이라고 여겼다. 소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욕망이 있고 경쟁이 있는 그곳은 명상과는 반대편에 있는 세계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수행이란 고요한 곳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행이란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이었다. 평온한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그렇다면 직장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수행처가 아닌가. 이 생각이 찾아왔을 때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도량이라는 말이 있다. 수행하는 장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터전. 나는 오랫동안 도량을 사찰이나 명상센터와 같은 특별한 공간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도량은 장소가 아니었다. 도량은 태도였다. 이 자리를 수행의 터전으로 삼겠다는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도량이 된다. 출근길 지하철이 도량이 된다. 상사의 날 선 말을 듣는 회의실이 도량이 된다. 억울한 마음을 누르며 서류를 작성하는 내 책상이 도량이 된다. 그 모든 자리가 내가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도량으로 변한다. 수행자의 눈이란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보는 눈이다. 반응하기 전에 먼저 느끼는 눈이다. 그 눈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자로 산다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오늘 하루가 또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안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처리하기 버거운 일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오늘 나의 수행 재료임을 기억한다. 힘든 것이 수행 재료다. 갈등이 수행 재료다. 억울한 것이 수행 재료다.
재료가 많을수록 수행이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자 직장이라는 공간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전히 힘들었다. 여전히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힘을 잃어갔다. 재료는 재료일 뿐이다. 재료가 나를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료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을 떠올린다. 그 발걸음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가. 어떤 날은 무겁고, 어떤 날은 두렵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기계적으로 걷는다.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그 발걸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지금 내 발이 어떻게 땅을 딛고 있는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의식이 아주 짧은 순간이어도 좋다. 지하철에서 내려 사무실 건물로 들어서기 전 딱 한 번 숨을 깊이 쉬는 것. 그 숨 안에서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가를 아주 잠깐 묻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한숨이 하루의 색깔을 조금 바꾼다. 상사의 말에 굳어버린 표정을 떠올린다. 그 순간 굳어버린 표정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가? 어깨가 올라가고 있는가? 턱이 조이고 있는가?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그 신체의 반응을 알아채는 것이다. 몸이 먼저 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알아채는 것, 그것이 일상 속 명상이다.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달라진다. 알아채기 전에는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몸이 굳으면 말이 날선다. 어깨가 올라가면 방어적이 된다. 그러나 알아채는 순간 그 자동성에 조그만 틈이 생긴다. 그 틈에서 선택이 가능해진다. 지금 나는 어깨를 내려놓을 수 있다. 지금 나는 숨을 한 번 쉴 수 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의 질을 만든다. 점심시간을 떠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는다. 핸드폰을 보거나 다음 업무를 생각하거나 동료들과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오전의 연장선 안에 있다.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그 시간을 진짜 쉼으로 쓰는 것이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 그 밥의 맛을 느끼는 것. 창밖의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는 것. 그 짧은 순간들이 오후의 나를 다시 세운다. 퇴근길을 떠올린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붙잡고 집까지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습관인가. 상사의 말, 후배의 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지하철 안에서도, 저녁 식사 중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된다.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퇴근하는 순간 그것들을 사무실에 두고 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두고 올 수는 없다. 생각은 따라온다. 그러나 생각이 따라올 때, 아, 지금 오늘의 일을 또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채는 것. 그 알아챔이 생각의 고리를 조금 느슨하게 한다. 붙잡고 싶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알아채고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퇴근길의 수행이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을 떠올린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어떤 순간에 내가 수행자였는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 화에 끌려갔던 순간이 있었는가? 알아챈 순간이 있었는가? 중심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순간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있었던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내일의 씨앗이 된다. 거창한 깨달음을 바라지 않는다.
수행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들을 의식하는 삶이다. 숨을 의식하고, 몸을 의식하고, 감정을 의식하고, 선택을 의식하는 삶. 그 의식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다. 어느 날 문득 알아차린다. 예전에는 며칠 동안 마음을 잠식했던 상사의 말이 이제는 하루 만에 흘러간다는 것을. 예전에는 즉각 폭발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 오면 조금 더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수행의 결실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인 결실. 오늘도 그 자리에 앉는다. 산사가 아니다. 명상센터가 아니다. 내 책상이다. 내가 매일 앉는 그 자리.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 것이고 내일도 쉽지 않을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내 도량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오늘도 수행자로 있기로 한다.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된다. 오늘 화에 휩쓸렸다면 내일 조금 더 일찍 알아채면 된다. 오늘 중심을 잃었다면 내일 조금 더 빨리 찾으면 된다. 수행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시 시작함이 수행의 본질이다. 오늘 하루 조금 덜 휩쓸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알아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나로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충분함을 아는 것이 수행이다. 그 충분함 안에서 내일을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다.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나는 여기 있다. 긴 여정이었다. 폭발하기 직전에 그 찰나에서 시작해서 억지로 참는 것과 진짜 인욕의 차이를 배우고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관조라는 자리를 찾고 위에서 오는 상처와 아래에서 오는 상처를 통과하고 떠남과 머물 사이에서 길을 찾고 침묵의 언어를 배우고 번아웃의 바닥에서 전환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수행자로 앉기까지. 돌아보면 그 모든 여정이 사실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나로 돌아오는 것. 직장이라는 공간은 나를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 위계가 나를 작게 만들고 평가가 나를 흔들고 갈등이 나를 소진시키고 기대와 실망이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나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나는 그 거리를 참음으로 메우려 했고 분노로 저항하려 했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진짜 답이 아니었다. 진짜 답은 그 모든 것들 한가운데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대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가장 깊은 자리는 언제나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수행이었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치유였다. 불교는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부른다.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참된 얼굴. 누가 무엇라 해도 빼앗길 수 없고 어떤 상황도 훼손할 수 없는 나의 본래 모습. 상사의 말이 그것을 건드릴 수 없고 후배의 배신이 그것을 지울 수 없고 번아웃이 그것을 소진시킬 수 없다. 다만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수행이란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시 기억하는 일이다. 매일 매순간 다시 기억하는 일.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가장 많이 떠올린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다.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었다. 회의실에서 상사의 말에 굳어버린 표정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한 번 고른 순간, 터질 것 같은 화를 느끼면서도 그 화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던 순간,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 안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던 순간, 번아웃의 바닥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순간, 그 순간들이 수행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들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순간들이 쌓여서 조금씩 달라진 나를 만들어 주었다. 참아야 하는가? 그만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답한다. 그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나는 나로 있는가? 지금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나는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물음에 먼저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참음과 떠남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명료해진다. 나로 있는 상태에서의 참음은 인육이 된다. 나로 있는 상태에서의 떠남은 지혜가 된다. 그러나 나를 잃은 상태에서의 참음은 억압이 되고 나를 잃은 상태에서의 떠남은 도피가 된다. 결국 모든 것은 내가 나로 있는가의 문제였다. 그것이 이 긴 여정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직장은 여전히 힘든 곳이다. 상사는 여전히 어렵고 갈등은 여전히 일어나고 번아웃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삶이 한꺼번에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서 있는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상황이 나를 결정했다. 상황이 좋으면 내가 괜찮았고 상황이 나쁘면 내가 무너졌다. 나의 상태가 바깥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지만 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 알미 자유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조건 속의 자유다. 그러나 조건 속에서도 자유가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내면의 길을 보여주었다. 그 길은 특별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걷기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힘들어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화가 나도 괜찮다. 그것들을 느끼면서도 그것들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 그것이 이미 수행이다. 그 수행이 매일 조금씩 나를 나에게로 데려다 준다. 참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닌 그냥 나로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가장 깊은 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찾아온 것이었고 그것이 불교가 수천 년 동안 전해온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지혜였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로 돌아오는 이 길 위에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